무시무시한 이야기들이 이제 전개가 되는 거예요. 자, 보면 단 한 발로 대한민국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무려 핵이라는 거를 싣고 만약에 잠수함이 떠서 대한민국에 왔다? 이건 끔찍한 일인 거죠. 이제 아주 대놓고 핵 전술핵 공격 잠수함을 공개합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해군 무력 강화의 새로운 창의 서막을 알리고 첫 전술 핵 공격 잠수함 제841호가 김군옥 용호로 명명됐습니다.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스백에서 미쓰고 생명 나왔다. 야. 사실 이렇게 영상으로만 봐도 좀 충격적이요. 자, 사실 우리가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제 팔레스타인 전쟁, 이제 하마스의 그 기습 침투 공격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이거는 뭐 그 이상인 것 같아요. 이제 북한의 여러 가지 어떤 그 전투의 기술로 봤을 때 뭐 땅굴도 있죠. 거기다가 이제 드론 기술도 있죠. 네. 또 방사포를 통해서 소위 우리가 얘기했던 이제 아이언돔을 무너뜨리는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하죠. 여기에 네. 이제 바로 핵이 이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잠수함을 통해서 바닷속에서 핵을 사용한다? 이건 정말 허를 찔리는 그런 네. 어떤 상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이 잠수함을 이용한 이 핵 위협 어느 정도로 위험한 건지 저희가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만갑의 아인슈타인이시죠. 그리고 원자핵 공학 전문가이신 서균열 교수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K 아인슈타인, 카인슈타인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이게 북한이 핵 잠수함까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개를 했잖아요. 그죠? 잠수함이라기보다는 핵을 실을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 공격 핵 잠수함 이렇게 해야 그렇죠. 되죠. 그러니까 잠수함. 이거 좀 애매해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고 핵을 실을 수 있는 재래식 잠수함. 아주 이상한 배합이죠. 어느 나라도 이런 걸 갖고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북한만의 아주 기발한 창안이죠. 그 약간의 그 시차는 있었지만은 보세요. 핵 개발, 이제 수소탄 6차 실험, 7차 실험 언젠가 하겠죠. 미사일 보세요. ICBM 거의 됐어요. 단지 재진입을 못한다. 마지막으로 하는 게 이제 핵 추진 잠수함인데 그 전 단계로서 핵을 싣고 가는 재래식 잠수함. 그렇지만은 이것도 굉장히 위협적이죠. 그러면 북한 잠수함에 핵 탄두를 실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해요. 그러니까 보면은 그 저기 수직 발사관 지금 10개가 있잖아요. 그 중에 6개 정도 절반 이상은 제법 반응이 커요. 그래서 그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죠. 교수님이 볼 때도 이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 왜냐면 이거 우리가 옛날에 그랬잖아요. 북한에 핵 없어. 맞아요. 허접해. 저 괜히 그러는 거였는데 진짜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무슨 핵융합을 한다. 에이 그건 아니야. 근데 아니요, 핵융합을 했어요. 수탄이라는 게. 이게 나오면은 그야말로 완전히 핵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바뀌어진다는 말이죠. 전쟁 시나리오 자체가. 게임 체인저. 맞아요. 정확히 이 우리는 경기장, 운동장이 이제 기울어져 버린 거죠. 이게 큰 의미인데 사실 문제는 이 방에 어느 누구도 뚜껑 열고 들어가서 잠수함을 구경하는 못했습니다. 네. 그냥 추출할 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 들어가 봤자 그 핵탄두가 맞을까? 근데
그게 아니고 아마 그 잠수함 크기의 핵탄두를 맞출 수도 있겠다. 그럼 또 그러겠죠. 막 그까지 것 가볍고 작은 건데 별거 아니야. 그렇지만 작고 가볍다고 해서 별거 아니라는 건 절대 아니죠. 히로시마 같은 도시가 날아갈 수 있고 상만이 날아갈 수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소가 날아갈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협적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웃음이 나올까요? 아니요. 아니죠. 심각한 일이죠. 그럼요. 언제 어떤 위협이 어떻게 들어올지 모른다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냥. 이게 다 김정은 때문이야. 조선민주주의의 인민공화국 해령무력 강화에 새로운 장의 서막을 알린 김군옥 영웅함 진수식. 크게 했다. 우리 해군의 군사 전략적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게 설계된 이 잠수함은 수중에서 적대 국가들을 선제 및 보복 타격할 수 있는 위협적인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애하는 찐정은 동지께서 열렬한 환호 속에 등장하셨다. 헛돌 반갑습니다. 오늘 진수하게 되는 제841호 김군옥 영웅함 저 실체가 우리 해군의 기존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개조하려는 전술 핵 잠수함의 표준형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공화국에 대한 침략의 상징물로 인백해 있던 핵 공격 잠수함이라는 수단이 이제는 파렴치한 원수들을 공포에 질리게 하는 위협적인 우리식의 새로운 공격형 잠수함이라는 사실은 진정 우리 인민 모두가 반길 경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위대한 공화국의 첫 전술핵 공격 잠수함 그 혁명적인 위력을 상세하고도 면밀히 소개합니다. 먼저 1,800톤급 기존 로미오급 잠수함을 개조 무려 3,000톤급으로 재탄생한 김군옥 영웅함. 그리고 김군옥 영웅함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함상.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을 쏠 수 있는 발사관을 무려 10개나 탑재하였다. 이건 세다. 세다. 핵탄두를 실 수 있는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은 물론 잠수함 선체 앞부분에는 우리 공화국의 자랑 핵어뢰까지 장착. 김군옥 영웅함 단 한 척만으로도 남조선 초토화 완전 가능. 하지만 김군옥 영웅함은 시작일 뿐. 경애하는 찐정은 동지의 포부는 콸콸콸 바다처럼 끝이 없는데.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잠수함들이 핵 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원소들을 공포에 떨게 할 김군옥 영웅함을 계기로 조선인민군이 아로새겨온 백전백승의 영광이 줄기차게 이어질 것입니다. 자, 아니 근데 김진 기자님, 이게 무시할 수만은 없는 게 이건 아무튼간에 뭐 이 특화된 기술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는 말씀이고 제가 북한의 정찰 위성 편일 때는 네. 그거 무시해도 되는 수준이다라고 말했잖아요. 솔직히 너무 재밌게 잘해주셨는데 제가 웃음이 좀 안 나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 제가 좀 구체적인 재원을 비교할 수 있게 준비를 해봤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면서 지피지기 백전백승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이름하여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 B4N-F. 찾을 수 있어. 이게 이제 북한이 개조한 거거든요. 근데 김정은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쓰던 말이 있어요. 뭐예요? 그게 어떤 말인지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북한이 기존에 보유했던 잠수함은 자, 이게 B4입니다. 북한이 1970년대부터 도입했던 로미오급 이 러시아, 소련 스타일 잠수함입니다. 기존에는 뭐 북한이 주력으로 보유했던 잠수함이 이 로미오급 잠수함입니다. 길이가 뭐 한 76.6m 정도 되는 잠수함이고요. 사실은 소련이 연안 방어를 위해서 만든 방어용 잠수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뢰도 한 2-3기밖에 들어가지 않고 그닥 위력적이지 않은 잠수함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이걸 개조해서 만든 김군옥 영웅함 애프터 사진을 좀 바로 준비해 볼게요. 색깔이 일단 달라졌어. 자, 이게 어떤 게 차이점이 일단 가장 눈에 띄어요? 길이요, 길이. 그렇죠. 10m가 더 길었어. 이렇게 확 바뀌었습니다. 일단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잠수함의 직경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직경은 비슷한데 길이가 확연하게 쫙 늘어났죠. 한 9에서 10m 정도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길이를 더 연장했다라고 가능해요? 볼 수 있는 거죠. 좋네요. 가능하죠. 가능하죠. 그런데 좀 우리가 주목해서 볼 차이는 바로 이 함상 부분입니다. 아까 그거. 함상 부분에는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발사관과 발사 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10개의 발사관이 보입니다. 작은 사각형 6개랑 큰 사각형 4개인데 다시 말해서 대형 발사관 4개와 소형 발사관 6개가 이번 김군옥 영웅함에는 탑재돼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발사관에 실릴 수 있는 미사일이 뭐냐? 네. 이게 가장 핵심인데 네. 북한 잠수함에 전술 핵탄두를 실을 수 있는 SLBM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SLBM이 뭐냐? 간략하게 말하면 잠수함에서 쥐도새도 모르게 쏠 수 있는 탄도미사일. 그런데 화면으로 보면 북한의 SLBM 미사일이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김군옥 영웅함의 외관을 분석해 보면 이번에 북한 잠수함에 실릴 수 있는 SLBM의 종류가 뭘까 분석해 보면 큰 발사관 쪽에는 중거리 미사일인 북극성 3, 4, 5호 나머지 작은 발사관 6개에는 미니 SLBM을 각각 탑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김군옥 영웅함이 한 대가 아니라 만약에 6대에서 7대 정도 북한이 증산을 해서 쥐도새도 모르게 동해바다와 우리 남해바다에 SLBM을 딱 조준하고 우리 쪽을 향해서 공개 위협을 한다면 여기서부터는 답이 없는 거예요. 한 번에 10발씩 나오네. 사실은 이제 핵잠수함 한 대가 전쟁의 거의 모든 판세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는 할 만한 굉장한 어떤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모든 중형 잠수함들을 공격형으로 전환시키는 공정을 급속히 추진함으로써 기존 잠수함들이 핵잠수함화를 실현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니 이게 보니까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그죠. 아니 근데 이 북한이 공개한 이 김군옥 영웅함도 핵 추진 잠수함인가요? 아닙니다. 다행인 게 핵 추진 잠수함은 아니에요. 근데 북한 김정은이 계속 반복적으로 쓰는 말이 핵 추진 잠수함으로 가기 위해 필적하는 공격형 잠수함을 우리가 건조했다라는 표현을 계속 반복적으로 쓰거든요. 그러게. 오늘의 진수식은 우리가 신형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못지않게 우리의 족수들에게 부담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전술 핵 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공격형 잠수함을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위력적인 겁니다. 그렇지. 그런데 만약에 북한의 과학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해서 급기야 핵 추진 잠수함까지 만들게 된다? 아이고. 이거는 재난이에요.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구체적인 차이를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알기가 무섭다. 자, 재래식 디젤 잠수함이 지금 보신 김군옥 영웅함의 기술입니다. 하지만 핵 추진 잠수함은 미국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거죠. 가장 큰 차이는 추진 기관이에요. 디젤 엔진을 쓰는데 여기서의 많은 착각들을 하는 게 우리가 디젤 차처럼 디젤 엔진을 써서 프로펠러를 돌리는 게 아닙니다. 디젤 엔진을 활용해서 이 잠수함 안에 장착되어 있는 배터리에 에너지를 공급해서 에너지로 프로펠러를 돌리는 식이 이 디젤식 잠수함입니다.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에는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 원자력 발전소에 들어가 있는 이 소형 원자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핵 융합 에너지를 계속 끊임없이 발생해서 연료를 채울 필요도 없고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이 해수면 위로 나올 필요도 없죠. 부상할 필요가 없죠. 예, 그래서 계속해서 이론적으로는 무한대는 아니지만 장시간의
해저 속에 잠수할 수 있는 은밀성이 최대화된다는 특징이 있죠. 그런데 가장 큰 차이는 일단은 가시적으로 속도가 차이가 나요. 디젤 잠수함은 16에서 17. 특히나 북한이 갖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이 로미오 잠수함 같은 경우는 이거보다 속도가 더 느려요. 아이고. 굉장히 만들어진 지 오래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보다 핵 추진을 이용한 잠수함은 시속 46에서 사실은 더 빠릅니다. 더 빠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수함은 아까 뭘 했어요? 속도가 빠른 게 무조건 이긴다고 네. 했죠. 네. 상대가 안 되는 거죠. 물속에서 시속 46이면 진짜 빠른 거죠. 그래서 일단은 이 속도 차이에서만 봐도 어마어마한 거죠. 결정적으로 증명된 게 뭐냐면 1982년도에 실제로 핵 추진 잠수함이 인류 역사상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투입됐던 해전이 있었어요. 영국과 아르헨티나가 붙었던 포클랜드 해전. 영국에서 포클랜드까지가 1,400km 정도 돼요. 최대한 빨리 영국 본토에서 저 밑에 남미에 있는 포클랜드까지 보내야 되거든요. 일단 핵 추진 잠수함이랑 재래식 디젤 잠수함을 동시에 보냅니다. 먼저 도착한 애들이 작전 개시하라고. 핵 추진 잠수함은 단 10여일, 2주가 안 돼서 저 멀리 북해의 영국에서 이 남미 앞바다까지 도달을 해요. 그런 반면에 이 디젤 잠수함은 무려 5주 이상 걸렸어요. 5주요? 이미 게임 끝난 후에 디젤 추진 잠수함이 그런데 나갔어. 그러니까 이게 지금 46km 시속이면요. 9시간이면 서울에서 부산 가는 거리예요. 맞아요. 와, 이거 엄청나게 빠른 거예요. 물론 우리나라가 개발한 도산 안창호함의 경우에는 이게 디젤 엔진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 시속 37km 운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뭐 그래도 물론 핵 추진 잠수함의 속도는 좀 못 따라가는 거죠. 이 도산 안창호함도 재래식 그 디젤 잠수함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조선 이 강국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핵 추진 잠수함을 못 만드는 건지 아니면 기술이 없는 건지. 그러니까 기술적인 의미에서 못 만든 건 아니고요. 우리가 지금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따라 가지고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필요한 모든 기술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는 잠수함 설계 기술도 그 원조국인 독일에 버금가는 그런 실력을 갖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핵 여기를 쓰려면 소형 원자로가 필요하잖아요. 그것도 사실 우리가 만들어내려면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국제법상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뿐이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 미국이 허용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 전투기를 만드는 나라인데. 네, 미국이 이제 허용을 안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전략무기이기 때문에 이게 된다면 결국은 뭐냐면 우리 국내에서 쏘는 게 아니라 먼 바다까지 가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몇 달 가면 미국 앞도 가고 뭐 전세 유럽도 가고 다 가는 거란 말이죠. 이런 기술이기 때문에 사실 미국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예민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미국이 허가해주지 않는 부분인데 그것도 최근에 기류가 좀 바뀌었다는 첩보를 좀 제가 받았는데 왜냐면 봐봐요. 이 북한이 핵무기를 고도화해서 완성했어요. 북한이 이제 바닷속에서도 핵무기를 발사할 수 있는 수준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 북한이 핵을 이제 소형화해서 양산하기 직전 단계가 아니었을 때는 우리가 핵 추진 잠수함을 미국이 우리가 보유할 것을 허가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공감대가 없었죠. 근데 지금은 미국의 조야, 워싱턴 조야에서도 한국에게 이 전술 핵무기를 다시 재배치해 줄 거냐 아니면 그냥 한국이 갖고 있는 기술로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할 것이냐 그런 선택지의 상황에서 전술 핵무기를 다시 한반도에 배치하는 건 부담스러우니 그럼요. 그냥 한국이 기술도 많은데 그냥 핵 추진 잠수함을 만들게 허가를 하는 게 더 낫다라는 조야의 공감대가 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제가 오래전부터 들었거든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작전 기간의 차이예요. 잠행 능력의 차이인데 디젤 잠수함은 최장 2, 3주. 근데 사실 북한 잠수함은 2, 3주도 작전을 못 해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 연료가 떨어지지 않는 한 계속.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뭐 6개월까지도 잠행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그렇죠. 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만큼 굉장히 작전 기간이 길다라는 거겠죠.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승조원들이 견딜 수 있을 때까지 그럼요. 바닷속에 있을 수 있다. 사실 이런 작전 개념이 가능한 거죠. 자망 시간이 사실 이 차이가 어마어마하잖아요. 맞아. 아니 이 핵 추진 잠수함을 어떻게 그렇게 오랫동안 이 자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교수님? 그 디젤 경유차 있잖아요. 근데 이건 네. 다르고요. 경유차는 사실은 경유 그 자체가 엔진에 힘을 주잖아요. 근데 활력이 더 좋아요. 그거보다는 수소하고 산소를 결합하면은
이게 연료 전제가 되는 거. 그러니까 물이 산소 수소로 되어 있잖아요. 분해를 하는데 만약에 이걸 연소시키려면 굉장히 많은 산소가 필요한데 그걸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떠야 되는데 뜨다 보면 이게 잠수함 아니죠. 그렇죠. 수상함이 되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렇죠. 일반적으로 아, 사람들이 맞아요. 디젤 엔진도 있는데 왜 네. 굳이 배터리까지 달고 가느냐 이렇게 네. 얘기하는데 맞아요. 디젤 엔진을 쓰려면 계속 공기를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산소를 끌어들여야 되니까 물 위에 떠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면 잠수함 안에다가 산소를 그렇게 많이 싣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물 바깥에서 디젤 엔진을 돌려서 그렇죠. 배터리에다 전에다가? 집어넣고 동력을 가라앉아서 배터리로 돌아다니고. 하이브리드. 맞아요. 아 근데 너무 불리해요. 잘하고 온 거죠. 핵 추진하고는 너무 불리해요. 맞아요. 아, 그래서 이제 생각한 꼼수가 하나 있어요. 뭔데요? 너무 노출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스노클링이라는 거 있잖아요. 우리 그 저기 스노클링 있잖아요. 그것만 하고 하면은 잘 안 보여요. 그걸 가지고 한 다음에 잔뜩 산소를 끄집어 당겨가지고 발전해서 충전한 다음에 그래서 이제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신 건 2주, 3주까지도 가니까 제법 긴 거죠. 그래서 이제는 그 굳이 수상함이라고 하는 그 저기 불명예를 안지 않고도 공기가 가능하게 된 거죠. 그런데 2-3달 또는 6달하고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아직은 그렇다고 그렇죠. 잠수함 영화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씬이 어떤 씬이냐면요. 잠수함이 가다가 구축함을 만나요. 전투가 벌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형급 구축함들은 워낙 잠수함을 잘 찾기 때문에 잠수함이 숨어요. 물 밑으로 숨는단 말이에요. 그 구축함이 그 위에서 기다립니다. 아이고. 자, 여기서 시간이 가는 거예요. 이 잠수함이 뜨기 전에 구축함이 못 찾고 사라지면 잠수함을 살 수 있죠. 영화에 시동 끄고 가만히 있지. 그렇죠. 시동을 걸면 벌써 소리도 잡히고 그러니까 기다리는데 그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 여기서 이론적으로는 영원히 안 올라오니까 구축함이 그냥 가야겠죠. 하지만 디젤 잠수함일 경우에는 언젠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위에서 기다리니까 사실은 여기서 승패가 또 나버리는 거예요. 아하, 재밌다. 디젤 잠수함의 한계를 보완한 완성형 무기 체계가 핵 추진 잠수함이라고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한계점, 속도, 그리고 자망 시간, 핵 연료를 농축을 하면 이게 40년, 원하면 60년까지 가요. 그래서 이제 자폐를 제대로 해야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어떻게 가느냐? 간단해요. 그냥 그 화력 발전소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 그 석탄이나 가스를 태우는 게 아니고 원자력 연료가 들어가서 거기 중성자를 퍼넣으면은 산소가 필요 없이 계속 핵 분열이 되고 엄청난 열이 나온다. 보통 우리 히로시마, 나가사키 아까 전술핵 잠시 나왔는데 네. 한 도시를 없앨 만큼 그거를 이제 100만 분의 1초 동안에 핵 반응이 끝난 건데 그건 그렇지 말고 오랜 시간 동안 40년, 60년 그건 천천히 그러니까 독주하고 맥주 정도 차이? 그럼 굉장히 오래 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가지 문제는 있어요. 왜냐면 이게 들어가고 그리고 열이 난단 말이죠. 그리고 소리를 주기 위해서 또 방음 장치도 하고 또 원래 터빈이 워낙 세게 돌아가니까 그걸 감속시키면서 또 제동 걸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마찰열이 대단하단 말이죠. 이거는 최고 기술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압력이 높아져요. 그러니까 핵 추진 잠수함으로 하면 이제 두께가 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크기가 클 수밖에 없어요. 일단 이 두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만큼 공기 부피를 늘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100m, 긴 거는 180m. 180m면은 우리 그 축구장 2개 정도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폭이 뭐 45, 50m. 그래서 굉장히 커지는데 근데 이게 지금 북한이 만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나라는 만들 수가 있을 겁니다. 막 크롬이 들어간다, 몰리브, 티타늄 그 비행기 원료처럼. 그 거기 이제 요즘은 파이버 글래스니까 광섬유가 들어간다. 그리고 뭐가 들어간지 아세요? 고무도 붙여야 돼요. 고무요? 완충돼서. 그래서 그걸 잘 모르시는데 어쨌든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합성 재료가 제작 기술이 북조선에는 없지요. 아직은요. 다른 사실입니다. 없다고 방심하면 안 돼. 내가 맨날 만들 수 그랬어. 있어. 핵무기 만든다고 할 때 우리 북한 없다고 그랬거든. 그랬죠. 만들어야 돼. 맞아. 근데 지금 그 핵 추진과 이제 디젤 추진 장단점의 결정적인 차이는 또 이게 있어요. 육해 공군 전투에서 지상전, 공중전, 해전에서 가장 불리한 게 뭔지 아세요? 해군? 해전이에요. 왜냐면 숨을 데가 없어. 맞아. 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뻥 뚫려가지고. 그래서 여기서 스피드가 제일 중요해요. 먼저 찾든지 먼저 도망가든지.
멀리 도망가든지 빨리 쫓아가든지. 디젤 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엔진, 디젤 엔진이죠. 그다음에 발전기, 축전기가 잠수함 안에 몇 퍼센트 차지하는 줄 아세요? 공간을요? 정확하게 절반이요. 정확하게 절반이요. 그렇게 많이? 반이 엔진이에요, 반이. 와, 진짜 엄청 크네. 그런 반면에 핵추진 잠수함은 그 엔진 부분이 몇 퍼센트? 많아봤자 33%요. 그 말은 뭐냐면 뭐 이 추진체의 무슨 뭐 기술적 우월성을 떠나가지고 핵추진 잠수함이 가벼워요. 그래서 멀리 도망갈 수 있고 빨리 추격을 할 수가 있어요. 속도도 빠른데 무게도 가볍고. 그렇죠. 안에 있는 또 이 공간 활용도도 높고 당연히 핵추진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공간 활용도가 높다 보니까 미사일 같은 경우에도 한 발에도 더 우리가 장착을 할 수가 있잖아요. 진짜 이 전술핵 잠수함에다가 이 핵 추진력까지 이게 보태지면은 진짜 위력이 어마어마할 것 같습니다. 위협적이에요. 와. 이게 핵 추진 잠수함이 무서운 거는요. 뭐 이렇게 무슨 뭐 고래처럼 돌고래처럼 위로 자꾸 나갔다 모았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안 보여. 그냥 밑에서만. 그래서 너무 무서워 다니다가 가만히 머물고 있다가 빡 공격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렇죠. 영화 크림슨 타이드라고 핵 잠수함 관련된 영화가 있어요. 명작이죠. 거기서 명대사가 나옵니다. 지구의 운명을 결정지을 사람이 지구상에는 딱 3명 있다. 미국 대통령, 러시아 대통령, 핵 추진 잠수함 함장. 와. 핵 추진 잠수함 함장. 와. 그 정도야? 그 정도예요. 맞아.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 잠수함을 운영한다. 이거는 정말 선을 넘은 것인데 왜냐하면 일단 물속에 들어가면 레이더에 안 잡혀요. 한번 쑥 들어가 버리죠. 어디 있는지 몰라. 얘가 부산 앞바다에 뭐 그쪽으로 가고 있는지 울진 핵 발전소 앞에 와 있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아무리 지금 북한이 무슨 핵 추진 잠수함 기술이 뭐 정확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근해는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언제 어디서 얘가 불쑥 튀어나와서 안 올라와도 돼요? 여기서 전술핵 한 방을 우리 대한민국에 쏜다? 이거는 게임 체인저가 아니라 재앙 그 자체입니다. 정말 우리가 경계심을 가지고 이걸 우리가 접근해야 돼요. 그동안에는 사실 저희가 북한 잠수함을 위성이나 이런 대북 감시 장비로 다 체크를 할 수가 있었죠. 공화보일러 공장에서 만든다. 아니면 뭐 장전항 기지에서 출격한다, 들어온다. 맞아. 그런 것들이 이제 길어야 북한이 연근해서 잠수함이 움직이는 게 한 2, 3일 주기거든요. 2, 3일마다 한 번씩은 어쨌든 올라와야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는 뭐 미군 같은 경우에는 동해 쪽에 북한 잠수함이 들어와서 움직이는 해로까지 다 파악하고 있고 또 잠수함의 고유 그 음파가 있거든요. 엔진 때마다 소리가 다 있죠. 다른 그것들을 다 탐지해가지고 지나가는 거를 체크해서 이거는 어느 배가 움직인다는 것까지도 다 체크를 하는데 이제 이 핵 추진 잠수함이 북한이 도입이 되고 핵무장이 이제 잠수함으로까지 옮겨온다면 그 은익성, 잠수함의 고유 은익성이 거의 이제 무한대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잡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집 나갔던 잠수함이 한 1년쯤 후까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고 있다가 전쟁이 개시되면 거기서 움직일 수 있다. 뭐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미 북한이 지금 핵 추진 잠수함 없잖아요. 북한 잠수함 전력의 3분의 1은 우리 군이 파악 못하고 있어요. 얼마나. 어디로 갔는지. 사실은 그 숫자가 많다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 많이 감시를 해야 되는 부담이 있는데 그렇죠. 거기서 이제 놓치는 잠수함들이 생긴다. 그런데 사실 이 자망 중인 잠수함, 그러니까 물속에 있는 잠수함에서 핵탄두를 실은 미사일을 발사한다. 이건 또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사실은 딱딱한 지면에서 우리가 그 미사일을 발사하는 것도 그 미사일의 어떤 성능을 그 성공시키기 또 그 이 미사일이 발사된 상태에서 정확하게 목표물을 타격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물속에서 잠수함에서 전술핵을 쏴서 타겟에 정확하게 맞춘다?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북한이 그 ICBM 그 발사 실험을 했잖아요. 네. 이만거에서 많이 봤었는데 쫙 나오는 거 있잖아요. 네, 그거 많이 봤었거든요. 아니 근데 그 당시 그때 이동식 그 발사할 때 그 발사대가 진짜 너무 불타 없어질 정도로 파워가 어마어마했거든요. 엄청 크다. 근데 완전 이야. 돼지가 흔들릴 정도인데 이야. 엄청나네. 다시 봐도 어마어마한 추진력입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게 저런 거를 이렇게 ICBM 발사를 해. 근데 저렇게 막 진짜 치축이 울리는데 이걸 물속에 있는 데서 이렇게 약간 위로 떠올라서 여기서 쏴? 파도도 치고 뭐도 하는데 여기서 움직이는데 이거를 압력을 이겨내?
이게 말이 되나요? 대단한 기술. 말이 되죠. 그러니까 일단 물에서는요, SLBM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일단은 물로 쏴요. 수압으로. 일단 수직 발사관 있잖아요. 피스톤처럼 엄청난 수압으로 해가지고 일단 띄워요. 뻥하고. 띄우면 이제 이게 튀어오르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일단 수압을 견디고 와야 되니까 너무 깊이 쏘면 못 올라. 실력이 있으면 깊이 몇십 미터 내려 보통 그렇지 못하죠. 쏘면 이제 일단 수압 때문에 튕겨 오르는데 그때 최선 방향을 제대로 잡아줘야 되죠. 그렇죠. 일단 그 상태에서 올라오죠. 그런데 이제 수면에 나타나는 순간 중력 때문에 기울어져요. 그렇죠. 그때 이제 점화가 되는데 이 점화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 위치 각도에서 벌써 어디 떨어질 건지가 정해진단 말이죠. 이게 유도탄이 아니고 탄도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걸 정확하게 맞추지 않으면 그냥 시연은 되지만은 목표물에 못 가죠. 한도탄이라면 아주 정밀한 타격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발사 순간에 모든 게 정해져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이제 통제하는 게 관건이죠. 유도탄은 그러지 않아도 돼요. 눈이 달려있기 때문에 가면서 바꾸잖아요. 지금 저기 하마스 전쟁 때 보셨죠? 네. 근데 이건 그게 안 돼요. 그냥 가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가는 거기 말하자면 때문에 저 포병들이 포 쏘듯이 일단 맞아요. 발사 순간에서 이미 다 결정이 돼요. 모든 게 이걸 어떻게 탄착지가 맞춰? 정지가 바닥에서? 정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때 그 점에 나올 때 어떤 수압으로 어떤 방향으로 어떤 각도로 저기 수면에 띄울 건지 그리고 얼마 있다가 정화시킬 건지. 선생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안 돼. 지금 여기 쐈어. 파도가 바다는 어떻게 돌지 몰라. 바닷물이 막 돌아. 막 진도 막 이런 데 가면 세요. 여기서 나와서도 파도도 있고 바람도 맞아요. 있어요. 바다 바람. 날씨. 근데 이걸 정확히 맞춰가지고 탱 하고 거기까지 가? 그게 이제 시뮬레이션 기술이죠. 미리 미국은 이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죠. 그런데 아마 북한도 곧 따라잡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이제 유체역학 기술이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경계 조건을 가지고 많은 그 저기 모사를 한 다음에 어떤 위치에서 전자적으로 실험을 하고 그리고 물리적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익스페리먼트하고 테스팅이 다른다는 말이죠. 테스팅은 실수를 하면 주변 국가에 정말 희망적결함이 될 겁니다. 왜냐면 지금 홋카이도 위로 날아가는 거 있을 때 일본 난리 나거든요. 또 한 가지는 어떤 사건이냐면 바로 잠수함에 떨어지죠. 더 큰 실수죠. 올라갔다가 잘못 자신에게 잘못하면은 그렇죠. 그렇지, 굉장한 땡큐지. 정교한 자폭. 기술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원치 않지만은 자폭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SLBM은 ICBM 그런 대륙간 탄도탄 육지에서 육지로 또는 공중에서 육지로보다 훨씬 더 어려운 기술이죠. 왜냐하면 이게 잠수 밑에 받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SLBM.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submarine, 그다음에 L은 launched, ballistic missile 그러니까 잠수함 발사 탄도탄. ICBM은 땅에서. 컨티넨탈 대륙에서 대륙으로 하는 탄도탄. 무섭다. 이게 진짜 만화나 영화에서 보면 멋있는 얘기지만 그렇죠. 우리 머리 위에서 지금 우리 죽겠다고 저런 준비를 하고 있는 게 끔찍한 얘기예요. 맞아요. 자, 근데 SLBM이라는 건 뭐 싫고 또 저기다가 미사일 싣고 이제 잠수함이 왔어요. 근데 이게 팍 하고 발사를 했어. 이때 요격할 수 없는 거지. 미리 알아가. 언제 쏘는지 알고. 이때 요격. 이게 안 미리 되면 알아야지. 진짜 이거는 무서운 일잖아요. 숨어있다. 저희가 이제 ICBM하고 SLBM 차이 가장 큰 차이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ICBM 쏘게 되면 그 발사 원위치가 바로 파악이 되거든요. 그리고 준비 사정 징후도 파악이 되고. 근데 잠수함 같은 경우는 SLBM 빵 쏘면은요 잠수함 그 밑에 없어요. 이미 어디 가 있어요. 그럼 공격조차 못 하는 거예요. 요격도 힘들고. 어딘지 모르고. 아니 그리고 이미 발사했는데 그 잠수함 공격해서 뭐 하겠어요? 일단 미사일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데. 일단은 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잠수함이라는 게 물속을 다니는 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인공위성에서 일단 보이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뭐 모든 걸 다 잡는다 하더라도 바닷속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아주 숨어 있다가 갑자기 슬쩍 올라와서 잠수함 모습도 안 드러내잖아요. 톡 쏘고 싹 또 사라져 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요격이고 뭐 하려면은 어디서 나타날지를 알아야지 요격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이제 전문 용어로 좀 어려운 말을 쓰자면 콜드런치 기술이거든요.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바닷속에서 이 SLBM 미사일이 풍 튀어오르잖아요. 근데 이 상황에서는
열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해요. 수압 또는 가스 퉁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통 쐈을 때 요격을 할 수가 없는 결정적인 이유는 위에서 가야죠. 콜드 런치라 열이 없어서 감지가 안 돼요. 감지가 안 돼요. 그런데 SLBM을 갖고 있는 잠수함을 탐지하려면 크게 이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하늘에서 볼 수 있는 인공위성. 두 번째는 해상과 하늘을 감시하는 레이더. 세 번째는 바닷속을 보는 소나. 그런데 인공위성과 레이더는 이미 무용지물이에요. 잠수함에 한해서는. 예.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나마 음파를 내보내서 물체의 음파가 딱 부딪혀서 반사되는 신호를 감지하는 이 소나밖에 없는 건데 제가 사실은 우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P3C 초계기에 탑승을 해서 소나로 북한 잠수함을 관측하는 작전에 동행 취재를 여러 번 해봤거든요. 근데 동해바다 위에 망망대해에서 엄청나게 큰 우리 해군의 P3C가 가장 좋은 소나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어요. 여러 개. 그 동해 바다를 지그재그로 운행합니다. 저고도로. 왜냐? 바다가 넓어요. 둘째, 그 넓은 바다에 잠수함이 어디 있을지 몰라요. 그래서 지그재그로 저고도로 비행을 하는데 그래도 감지하기가 매우 힘듭니다. 왜냐하면 소나 기술상 소나 레이더의 탐지 거리가 끼케야 30km 반경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까 잠수함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 있거나 잠수함이 굉장히 불규칙 기동을 할 경우에는 소나로 잡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 속도 빠르고 이러면. 그래서 저 그때 타서 독도만 보고 왔어요. 잠수함 보고 뜬 김에 독도나 보고 옵시다. 생각해보세요. 무전 연락을 하던 낚싯배 하나가 표류를 해도 그걸 찾는데 몇 시간이 걸리는 거죠. 맞아요. 헬기 뜨고 뭐하고 다 하는데. 저런 최신의 장비를 가지고 물속에서 숨어버리면 그걸 무슨 방법으로 이제 찾겠냐. 그러니까. 아, 이건 바다에서만큼은 잠수함이 압도적이네요. 그러니까 게임 체인저라는 이야기를 하죠. 또 북한에서는 잠수함을 바다의 포식자라고 그러잖아요. 무조건 가져야 된다. 김일성 때부터. 그러니까 의심이 되는 부분은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은 그러니까 사실 이제 북한이 첫 전술 핵공격 잠수함을 진수한 그 지난 9월에 외무상 최선희가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최선희가 이 진수식에서 뭘 했냐면 샴페인을 퍽 터뜨리는 역할을 외무상 최선희가 했거든요. 이거 우리가 주목을 좀 해서 봐야 돼요, 이걸요. 기분 좋을 때 하는 거잖아요. 이게 뭐 이상한 건 없어 보이는데 축하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샴페인을 깨뜨린다는 것은 배가 물에 들어가기 전에 선원과 배와 이런 것에 이제 축복하고 안전. 앞으로 항해해서 이제 뭐 다치지 마라 이런 걸 하는데 이미 물에 들어간 다음에 샴페인을 깨는 거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저도 이해가 안 돼요. 지금 물에 들어가기 전에 깨야 되는데. 제가 조선소에서 나갈 때. 그러니까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샴페인을 깨게 되면 거기가 이제 클로즈업 돼가지고 확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마 북한의 그 잠수함의 그 뭐랄까 조금 부족한 부분들이 전 세계에 알려지기 때문에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그런데 그 김군옥 영웅함을 둘러싼 의혹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요? 왜냐하면 김군옥 영웅함에는 발사관이 무려 10개예요. 큰 거 4개에다 작은 게 6개란 말이죠. 그것도 수직 발사관이. 많은 전문가들이 볼 때는 저 규모의 잠수함에서 발사할 수 있는 그 한계라는 거 있잖아요. 그걸 좀 넘어서 있다. 그래서 저거 혹시 블로핑 아니냐. 야, 이게 뭐 몇 톤급 뭐 이런 게 있나요, 이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3,000톤급 정도라면은 이게 너무 개수가 많아요. 지금 저기 모형을 하나 가져왔는데 우리 도산한 장어급이 물론 이제 3,000톤 또는 4,000톤 이렇게 되거든요. 안 되잖아요. 이게 너무 무거워가지고 이 잠수함 갖다 보니까. 근데 이게 여기다 보니까 이게 더 무거워요? 이게 무거워요. 잠수함을 인양하셨어. 힘드네요. 이게 3,000톤급인데 사실은 3,800톤 정도 돼요. 자, 보세요. 여기 몇 개가 있습니까? 이게 수직 발사관 VLS라는 건데 하나, 둘, 그것까지 셋, 넷, 다섯, 여섯. 이거 정도도 사실 많아요. 우리가 욕심을 낸 거란 말이죠. 오하이오급 얼마 전에 들어왔잖아요. 네. 그게 이제 187m 뭐 이렇게 되는데 배수량이 18,000톤이니까 6배쯤 되죠. 그것도 수직 발사관이 20개밖에 없어요.
자,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6개는 진짜인 것 같은데 4개는 비했을 수도 있다. 이거 김정은이가 한 말 들어보면 이거 전부 다 이제 그 핵 잠수함으로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걸 재활용할 수도 있겠다. 잠수함 보통 이렇게 세 부분이 있거든요. 소나 부분이 있고 이 함교 부분이 있고 이제 엔진 부분이 있고. 근데 아마도 이쪽 부분을 핵 추진 잠수함 하면 이제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네. 보통 이게 길이가 80, 90m밖에 안 되지만은 와이어급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80m, 190m 이렇게 된단 말이죠. 네. 그걸 예상을 하고 가분수라고 봐야 되죠.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지금은 못 쓰지만은 핵 잠수함으로 바꾸면서 이렇게 꺾일 것 같다. 그러면 이제 이야기가 맞아요. 지금 보세요. 5년, 길게는 10년 이내에 만들겠다. 이게 실제일 수도 있다. 재활용하면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3분할 로 돼 있기 때문에 네. 이렇게 늘려서 엔진만 갈아 끼우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맞죠. 그때 가서는 이게 몸에 비해서 머리수, 가분수가 더 이상 아니죠. 딱 배합이 맞는다.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가구를 드리는데 그렇죠. 20몇 평짜리 집에다가 아니 왜 이렇게 큰 쇼파를 갖다 놨어? 라고 했더니 집을 늘리려고. 아 발코니 확장할 거야? 맞아. 확장하면 딱 맞아? 이런 식으로 지금 그런 생각을 진행을 할 하고 수가 있다는 있는 거죠. 실제 이 북한의 김군옥 영웅함이 별명이 프랑켄슈타인 잠수함이라는 별명이 있는데 뜯다 붙였다. 지금 보시면 우리 안창호 함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오하이오 함에서도 그렇고 잠수함의 이 본체 부분에 플랫한 부분에 잠수함 발사관이 삽입돼 있잖아요. 이 김군옥 함은 함수 부분에 미사일 발사관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실제 모양을 보면 실제 북한 김군옥 영웅함만 이 가문수처럼 머리가 이렇게 달렸네? 커졌죠. 억지로 왔다 붙였다는 느낌이 나고. 그래서 프랑켄슈타인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죠. 잠수했을 때 압력을 이겨내기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얘기가 가장 큰 의혹 중에 하나인데 보통 이제 잠수함 덩치가 클수록 가해지는 압력이 세지기 때문에 이 수압을 견뎌야 되고 더군다나 이제 미사일을 발사하려면 그 압력도 견뎌야 되기 때문에 고도의 이 철강 기술, 제강 기술이 필요한데 그렇죠. 특수 제강 기술을 북한이 보유했을까에 대해서 실제로 많은 전문가들이 퀘스천 마크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실제로 지금 저 잠수함이 하나의 쇼라면 정말 좋은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핵 공격 잠수함이라든지 또 핵 추진 잠수함 이걸 만들겠다고 선포를 했는데 선포를 했다는 건 어떤 방식으로든 저걸 만들기 위해서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다는 뜻이 될 테니까 이거는 사실 1단계의 경고 사인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맞아요.